이슈 진단 오늘은 중국 소식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아서 오히려 문제인데요. 중국은 지표가 발표되면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조금 우려 섞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번 저희가 정답은 무엇인지 정답에 근접할 수 있는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특집 함께할 분은요. 전화 연결로 좀 저희가 아쉬워서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첫 진행인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일단 중국 이슈. 일단 뭐 이 시즌만 되면 전인대나 뭐 그 양회에 관한 이슈가 상당히 뜨겁거든요. 대개는 기대감으로 반응하긴 마련인데 특히나 요즘에는 좀 정부 정책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어떤 우려 섞인 리포트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여러 가지로 보자면 그 중국에서 좀 강력하게 좀 밀고 있는 내수 정책 쪽에 조금 더 희망을 줄 것이냐 안 좋게 나왔어요. 이 부분. 지표에 대한 해석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2월 경제 지표를 보면은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 지표는 둔화되는 모습이었고요. 수출은 그 회복이 됐지만 내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작년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3.2%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춘절에 따른 영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2월 신규 대출이 6,200억 위안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는 점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은 상반기 중에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번에 경기 회복의 질이 좀 나쁘다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장률 지표를 보면은 투자가 경기 회복을 이끌었을 뿐 소비라든지 산업 생산은 여전히 부진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2월 달 조업 일수가 적었기 때문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춘절 특수에도 불구하고 12.3%에 그쳤는데요. 아무래도 가전 하향 정책이 1월 달 종료되면서 신규 수요가 부족했고요. 또 새 지도부들의 그 사치 통제라든지 상공비 통제, 부정부패 단속이 투자 심리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중국이 그 저성장, 고물가 압력에 지금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앞으로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산 버블을 억제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전인대 끝난 다음에 새로운 내수 자극 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내수 자극 정책이 향후 투자의 그 초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항상 시장이 그렇잖아요. 좋은 소식이 나오면 이걸 호재로 받아들일지 나쁘게 받아들일지 나쁜 소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내수가 부진했구나라고 악재로 받아들일지 여기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응을 할지 말씀하신 걸 보면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나와 있는 증권사 전문가들의 중국 경기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 딱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 긍정적. 오늘도 0.7%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2,300포인트 위에 올라 있는 중국 시장 향후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중국 경기 회복은 이번 3분기까지는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전인대가 끝나면은 국영기업자들이 예산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들, 특히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국가급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 때문에 460만 호 서민주택 건설이 진행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2분기부터는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는 중국의 31개 성시 중에 70%가 성장률 목표를 10% 이상 제시를 했고요. 또 고정자산 투자도 20% 이상 제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주도의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4분기 들어서는 물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이 긴축 구조로 모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물가 통제를 위해서 임금 인상을 좀 자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투자에 초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와서요. 중국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어떤 정책에 관련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내수 정책이 좀 강하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흔한 중국주들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 경기 플러스 내수 진작에 대한 정책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중국에서는 베이징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하이난성이라든지 저장성 같은 지역에서는 유령 도시가 출현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아주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부동산 버블이 일어난 주요 원인은 11월에 새로운 도시화를 추진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90곳의 새로운 도시화가 추진이 되면서 651곳의 그 환경 관련 보호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265개 시에서 뉴비 쿼터스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중 자금들이 급속도로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특히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공급과 수요를 보면 1대 4.79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판매자 중심의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그 제임스 그 차노스 같은 그 헤지 펀드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부동산 때문에 지옥에 지금 중국 경제가 돌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 부동산과 관련해서 공매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은행이라든지 철강, 시멘트, 그리고 철광석, 건설과 관련된 인프라 회사에 대한 그 공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저께하고 오늘 주식시장이 빠졌던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런 그 월가 쪽의 투자가 제레미 그레이엄 같이 미국 주택 버블에 대한 예견을 적중시켰던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증시 폭락을 예견했던 마크 파버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관련된 공매도에 지금 나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주택 버블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강력한 규제 정책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구조적으로 부동산 버블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자유화라든지 국영기업 민영화 그리고 토지개혁 구조조정을 서두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위험한 정책일 수도 있지만 또 크게 길게 봤을 때는 또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건 상당히 또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좀 위험적인 요소가 부동산 시장이라면 긍정적인 요소는 중국의 도시화 정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정부는 13억의 인구를 지렛대로 삼아서 내수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성장 패러다임 전환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중국이 나가야 될 방향인 건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에 도시화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도시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개발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는 앞으로 4억 명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이 됩니다. 인구 한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1,750만 원 정도 되는 인프라 시설과 공공 서비스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7천조 원 정도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이 도시와 관련된 투자에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들 중에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도시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중국 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수혜가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앞으로 도시화 추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도시 중국을 만들기 위한 환경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펼치기 때문에요. 뭐 대기 오염 방지라든지 고체 폐기물 처리 그리고 원전과 관련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보다 우리가 선점하고 있는 기술을 보면 하수 처리 시설 같은 경우가 뛰어나고요. 또 폐기물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연료에 포함된 유황 성분을 줄이는 기술 그리고 에코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중국 진출이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은 건강한 중국이라는 국가 의료 전략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런 7대 사업에 무려 70조 원에 달하는 돈이 올해 투자가 됩니다. 중국의 첨단 의료 설비 기계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올랐던 임플란트 그리고 공기청정기, 의약품 그 앞으로 중국의 그 웰빙용 식품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오히려 도시와 관련주보다는 증시에서는 투자 수익률을 높게 거두는 이런 그 산업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시장이야말로 좀 땅덩어리나 인구만큼이나 정책도 상당히 한꺼번에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중국, 건강 이런 거 조금 선진국들이 쓰는 정책인 것 같은데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점. 특히나 중국 시장이나 중국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럼 어떤 것들 담아야 될지 많이
궁금해지는 이슈들을 지금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중국 정부는 10년간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가 줄기 때문에 경제 발전 방식을 지금 전환하는 부분들이 강하게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소비 주도형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고요. 또 자원 절약형 경제, 특히 혁신과 인적 자본이 중국의 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정책, 그리고 현대 서비스를 육성하는 정책,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시정을 위해서 임금 인상이라든지 소득 분배 제도 개혁을 앞서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들 종목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고요. 특히 식품 안전과 관련된 투자 부분들에 중국 정부가 아주 강하게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웰빙형 식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패션 의류나 그리고 화장품 같은 쪽에서도 특수가 예상이 되고요.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 정부가 전인대가 끝나면은 에코 자동차라든지 친환경 가구나 가전과 관련해서 소비 확대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그 가전 하향 정책에 버금가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들 쪽에 관심을 좀 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중국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민간 금융시장을 개혁을 시킬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민간 소비자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지방은행, 보험사, 투자은행들도 중국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도 관심에 두셔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여전히 산업구조 고도화되면서 조금 선진국형 종목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수 정책들도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책을 또 자세히 이렇게 아시는 분이 선정해 주시니까 좀 신뢰가 가기도 하네요. 말씀 감사합니다.